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책 읽지라 이가희입니다.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책 제목을 가진 책을 갖고 왔어요.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라는 책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나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자기계발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부제를 살펴보면 서울대 이정정 교수의 한국 경제에 대한 55가지 철학적 통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경제학 교수가 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기존에 어떤 자본주의의 경제학에서 굉장히 당연시되어 왔던 전제들의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큐의 경제학에서 읽었던 그런 수요와 공급 곡선 그리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혹은 그 시장 원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혹은 왜 경제는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짚어보면서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찰과 의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6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시장의 원리와 함정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가격, 건전한 가격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에는 있지만 대형마트에는 없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 바가지 요금의 경제학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고 있고 당연시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가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공공경제학 정부는 진정 자비로운 독재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파트 3에서는 행복경제학, 돈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시대를 그냥 에세이처럼 푸는 게 아니라 좀 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기존 경제학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모순으로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파트 4에서는 이 파트가 재밌었는데 부동산 경제학까지 다룹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 전세 대란과 깡통 아파트는 왜 일어나는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쟁 뜨거운 감자 세종시 이러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로 부동산 경제학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서는 환경경제학, 엉터리 나침반이 만들어낸 것들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원자력 발전의 경제학, 멜서스 인구론 다시 읽기 이러한 주제들로 환경경제학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파트 6에서는 행태경제학을 보고 있는데요. 비합리적인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다라는 주제로 과연 인간이 합리적인가, 경제적인 행태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제학 교과서와 반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나?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평판이 나쁜가? 이런 재미있는 주제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글을 굉장히 잘 쓰셔서 읽다 보면은 엄청 설득이 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 책인데요. 그래서 깨달음의 즐거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구나. 난 이거는 생각하지 보지 못했는데 하는 즐거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면 저는 파트 1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파트 1은 시장의 원리와 함정입니다. 새치기의 경제학. 미국의 한 유명 가수가 고향에서 공연을 열기로 했다. 그는 최고 인기 가수라 평소 그의 공연 입장권은 최소한 $500이지만 그는 고향 사람들, 특히 고향 노동자들을 위해 입장권 가격을 $100 이하로 낮추었다. 그러나 그 가수의 인기가 워낙 높아서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공연표를 사기 위해 몰려들자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렸고 입장권은 $500 이상을 호가하게 되었다. 결국 다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안표를 구입하는 바람에 정작 그 가수의 고향 사람들 다수는 그의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암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경제학자들은 애양심이니 공동체 정신이니 계층 간 화합이니 선물이니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싫어한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공연에 입장한 관객들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극대화 원칙이 실현되었을 때 경제학자들은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쓴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입장권을 경매에 붙이는 것이다. 가수의 음악을 가장 절실히 듣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다. 높은 가격을 부른다는 것은 지불 용이액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불 용이액이 큰 사람들만 골라서 입장시킨다면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게 된다. 비싼 가격에 안표를 구매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불 용이액이 크다는 뜻이요. 따라서 그만큼 그 가수의 음악을 절실히 듣고 싶어함을 의미한다고 경제학자들은 해석한다. 암시장은 지불 용이액이 큰 사람들을 알아내는 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며 극대화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암시장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불 용이액이 아니라 지불 능력이다. 아무리 지불 용이액이 크다고 한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시장에서 쫓겨난다. 장사꾼들은 지불 용이액이 아니라 오직 실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만을 묻기 때문이다. 지불 용이액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엄연히 다르다. 불행하게도 고향 사람들은 $100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500 이상을 지불하는 외지인들의 새치기를 앉아서 당하고 만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소비자들의 지불 용이액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는 제도이므로 시장을 통해 각 소비자의 선호에 맞게 상품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 그레고리 맨큐의 경제학 원론은 이런 생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자유경쟁시장은 지불 용이액을 기준으로 상품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 즉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을 극대화한다. 경제학자들은 지불 용이액을 가치의 척도로 삼는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 예컨대 깨끗한 공기의 가치를 추정할 때에도 경제학자들은 지불 용이액을 묻는다. 그러나 지불 용이액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지불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누구든 지불 용이액에 맞추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나 통할 법한 얘기다. 미용을 위해서 우유로 목욕을 하는 부잣집 만화님과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우유 사 먹일 돈도 없는 아이 엄마가 공존하는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 예컨대 우유 한 통에 대한 아이 엄마의 지불 용이액이 5,000원이고 부잣집 만화님의 지불 용이액이 2,000원이라고 하자.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의하면 아이 엄마에게 그 우유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 엄마의 호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은 그 우유 한 통을 부잣집 만화님에게 준다. 지불 용이액을 기준으로 삼아 우유를 나누어 준다면 허기진 사람들은 당연히 앞자리에 서게 되지만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유로 목욕하고 싶어하는 부잣집 만화님들이 허기진 사람들의 앞자리로 새치기 하게 된다. 이처럼 현실의 시장은 지불 능력에 따라 상품을 배분하지 지불 용이액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장은 상품의 소비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극대화하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시장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큰 경우 시장에서는 새치기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상품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도 경제학자들, 특히 보수 성향 경제학자들은 언제나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외쳐댄다. 네, 여기서 전통 경제학이 말하는 지불 용이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은 지불 용이액일 때보다 지불 능력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에서 저격하는 팩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당한 가격, 건전한 가격.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놓고 크고 작은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시장 가격은 왜 이렇게 원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고 경제학 교수는 학생들이 진력이 날 정도로 칠판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대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두드린다.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 똑같이 가격 결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지불 용이액이 달라지거나 공급 비용이 달라지면 가격도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공급 비용이 하락하므로 시중 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떨어져야 하고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
공급 비용이 하락함으로 수입품의 시중 가격이 일제히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가격이 공급 비용과 관계없이 결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주된 이유로 흔히 독과점이 꼽힌다. 독과점 기업은 의도적으로 공급량을 감축함으로써 공급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중 가격이 형성되도록 여건을 조성한 다음 이른바 독점 이윤을 취하는 기업이다. 주유소의 휘발유, 명품 등 각종 수입품들은 소수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이런 상품들의 가격은 공급 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독과점만 탓할 수는 없다. 소비자의 태도가 더 문제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치르려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많다면 공급자는 거리낌 없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 수입 원가보다 5배나 비싼 위스키가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는 이유는 그렇게 높은 가격을 기꺼이 치르는 애주가들이 줄 서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독과점 업체들이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공급 비용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현실은 경제학 교과서가 말하는 것과 사뭇 다르게 움직인다. 사실 경제학의 긴 역사에 비추어 보면 지불 용의액과 공급 비용이 똑같이 상품의 가격을 주도한다는 이론은 비교적 그 역사가 짧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을 창시한 이래 약 100년간 경제학계를 지배해온 경제학 이론을 흔히 고전 경제학이라 부르는데 고전 경제학을 신봉하던 학자들에 의하면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 생산에 투입된 인간의 피와 땀에 의해서 결정된다. 땀을 많이 흘리고 공을 많이 들인 것은 값진 반면 힘들이지 않고 만든 것은 싸구려라는 것이다. 이 말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생산비, 즉 공급 비용이라는 뜻이다. 고전 경제학 학자들은 이 생산비 가치서를 바탕으로 상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미래를 점쳤다. 장기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 자원의 이용에 대한 대가, 이른바 지대가 점차 더 비싸지면서 이윤율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이윤은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윤율 하락은 결국 경제 성장이 없는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장기 정체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 덕분에 경제학은 음울한 과학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경제학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고전 경제학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이를 주도한 신진 세력을 흔히 초기 신고전학파라고 부른다. 그들은 상품 소비로부터 얻는 즐거움의 크기가 곧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천연 진주가 비싼 이유는 잠수부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수고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잣집 만화님들을 미치도록 즐겁게 해주기 때문이다. 상품이란 결국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이 능력을 효용이라고 한다. 지불 용의액은 바로 이 효용에 대하여 기꺼이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바로 이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주장을 효용가치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요컨대 초기 신고전학파의 효용가치설에 의하면 공급 비용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욕망이 결국 상품 가격의 결정을 주도하는 근본 요인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고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쓰여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욕망은 무절제한 탐욕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사회나 물자가 풍부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의뢰 사치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 총 생산에서 사치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대부분의 사치품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치품 가격에는 인간의 탐욕이 묻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현실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일단 접어두자. 모든 상품 가격이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일까? 아니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까? 경제학 교과서에는 정당한 가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가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 잔뜩 묻어있는 가격은 분명 건전한 가격은 아니다. 상식에 따르면 탐욕이나 허영심을 충족해주는 가격이 아니라 오직 각자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가격이 건전한 가격이다. 네, 이거는 어떤 고전 경제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수준을 말하는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 맨큐가 말했던 것, 그것을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것은 어떤 노동의 어떤 들어가는 공임의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맨큐나 이런 후기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는 지불 용의, 그리고 그게 인간의 욕망을 대변하는 효용이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이것에 어떤 것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어떤 것이 더 정당한 가격이냐, 건전한 가격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행복의 상품화입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계의 석학들, 예컨대 막스 베버, 칼 플라니, 윌겐 하버마스 등은 근대화 및 현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꼽으면서 이것이 몰고 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였다. 시장의 급격한 팽창은 단순히 물자가 풍부해지고 삶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종래에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이 계속 상품으로 바뀌는 현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가치관마저 바뀐다. 이른바 상품화 현상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남편 혼자서 벌어도 한 가정의 살림을 충분히 꾸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맞벌이를 하는데도 카드빚 갚기에 빠듯하다. 왜 그럴까? 생산이 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양과 종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돈 쓸 일도 많아지고 돈으로 해결하는 일도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깨끗한 물이 지천이어서 자연수나 수돗물을 그대로 마셨지만 요즘에는 생수를 사 마신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었지만 요새는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다. 옛날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로 함께 김장을 담고 정도 나누었지만 요즘에는 슈퍼마켓에서 김치를 사 먹는다. 옛날에는 제사상은 의례 집에서 준비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돈만 주면 제사상을 통째로 배달해준다. 물론 시장이 팽창하고 물자가 풍부해지면 생활이 편해지니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상품화가 심해지면 가격이 인간의 행위를 조정하는 범위나 정도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대화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진솔한 대화나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화를 나누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고 사회는 더 삭막하고 살벌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은 상품이나 돈을 통해서 우리를 간접적으로 기쁘게 하지만 사회와 영역은 대화와 온정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는 행복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시장이 팽창하고 사회와 영역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고갈돼 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네, 이 장에서는 원래 시장의 밖의 영역에 있었던 것들이 시장의 안으로 들어오면서 돈으로 거래되는 재화가 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어도 더 성장을 해도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번째 꼭지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좀 요약된 내용만 읽어보면요. 오늘날 경제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시장의 원리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첫째가 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 증진의 원리다. 시장에서는 판매자든 구매자든 이익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장에서 거래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면 그들 모두의 이익이 증진된다. 이처럼 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모두의 이익이 저절로 증진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경제학의 핵심적 메시지다. 요컨대 시장이란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장소 혹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은 이 상호 이익 증진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며 그 덕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그 수많은 재화가 생산되고 거래되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학자들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의 원리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뿐 그것의 어두운 측면은 잘 얘기하지 않는다. 상호 이익 증진의 원리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무심코 호수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가 제3자에게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시장에서 비일비재로 나타난다. 네, 저는 여기에 밑줄 쳤던 이유가 그게 재밌었어요.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시장을 통하면 모두의 상호 이익이 증진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논리인데, 하지만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이제 주로 뭐 노동자가 될 확률이 낮을 거고, 뭐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이익이 증진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증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회 구성원의 어떤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제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6번째 꼭지인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 시장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말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일 것이다. 이 말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보려는 욕심으로 생산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게 된다는 주장이 국부론의 핵심 내용이며 오늘날 경제학이 일반인에게 호소하는 주된 메시지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오늘날 경쟁의 원리로 구체화된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두 번째 시장의 원리다. 경쟁이 있어야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며 경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 불로소득이니 특혜니 부당이득이니 하는 것들이 대부분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병폐들이다. 경쟁이 제대로 되어야만 시장에서 가격이 가격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잘 이용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즐겨 말하는 경쟁의 원리는 교과서에서나 통함직한 얘기다. 현실은 다르게 움직인다. 경제학자들이 요구하듯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국부가 증진될까? 경제학자들은 기업이 생리적으로 경쟁을 싫어한다는 점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업이 경쟁을 기피한다는 점을 아담 스미스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을의 음모와 담합을 일삼는다는 말이 국부론에 나온다.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국부론 곳곳에서 이런 반기업적 발언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아담 스미스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자유방임주의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늘 거대 독과점과 담합을 낳았다. 이는 기업의 경쟁 기피 성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을 피하면서 돈을 버는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정치권에 기대어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를 따내는 것이다. 한때 골프장을 내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무나 골프장을 차릴 수는 없었다. 청와대와 직접 끈이 닿아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경쟁을 기피하는 기업의 성향이 정경유착을 낳는다는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면면이 이어내려오면서 오늘날 이른바 지대 추구이론, 즉 렌트 추구이론으로 발전하였다. 독점적 특권이나 특혜로 인한 이익을 흔히 지대, 렌트라고 말한다. 지대 추구 이론이 문제 삼는 지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익이 아니고 업계가 정치권과 결탁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혜다. 정치권의 실세를 얻고 대형 공사를 따낸 다음 개발 이익을 나눠 먹다가 걸려든 사건이 수시로 보도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경쟁을 회피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져서 기업이 정치적 특권이나 특혜를 통해서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열심히 뛰는 현상을 어느 학자는 보이지 않는 발로 표현하였다. 이 보이지 않는 발의 성과물이 지대다. 보이지 않는 손은 다수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이익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보이지 않는 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발이 동시에 움직인다면 어느 것이 더 강할까? 보이지 않는 손은 바람직하지만 신속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통화량을 늘려 시중에 유통한다고 치자. 그 효과는 빨라야 8개월 내지 1년 후에 나타난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결과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자본주의 경제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제 불황은 체질 개선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본주의 체질이 개선되면서 불황이 극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6, 7년이 걸린다.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1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불황이 극복되기까지 오랜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이다. 불황 중에도 고급 백화점은 북적거리는 것을 보듯이 부자는 경기를 별로 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 데 반해서 보이지 않는 발은 마당발처럼 열심이고 신속하며 끈질기다. 우리 현실에서 지대추구가 다반사로 일어나면서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의 위세가 보이지 않는 발의 부지런함과 신속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이입집단, 로비스트의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지대추구가 활발하다. 지대, 다른 말로 렌트라고. 그러니까 이 지대추구는 후진국에서 심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 지대가 추구될수록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경제학에서 배워왔던 의심 없이 받아들여왔던 경제학 상식들이 정말 그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경제학자니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것들, 그리고 경제학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설이 깔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뭐 합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라든지. 근데 그 가설이 사실 완전하지 않다면, 가설이 틀렸다면 이제 여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허점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지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좀 더 밑줄을 쳐놓은 부분들은 왜 기업의 경영자들은 그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011년에 등기이사 3명이 연봉으로 평균 109억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임금 불균형, 이게 삼성전자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140배에 달하는데 이런 임금 불균형이 왜 나오는지, 어떤 주주와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가, 어떤 경제의 계층이 너무 단단해서 그 계층을 왜 뚫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트 2에서나 또 아까 말씀드린 파트 4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파트 2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다양한 주제를 논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제목인 만큼 파트 3로 넘어가서 몇 가지 제가 줄기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3의 첫 번째 꼭지는 낭만 시대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1960, 7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시대를 낭만 시대라고 얘기하고, 현재는 치열하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록 엉성하던 시절에 엉성하게 교육을 받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대한민국 경제성장, 성장도 어디 보통 고도성장인가,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고도성장이라고 한다. 이런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견인차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탄탄하게 교육받은 지금의 30, 40대들이 제1선에서 뛰고 있는데도 어찌해서 우리 경제가 요 모양 요 꼴로 빌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비록 성장률 자체가 약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한두 해를 빼놓고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엄청난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을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무한 경쟁 시대의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예화다. 과거 낭만 시절에는 유능하든 무능하든 모두 함께 열심히 일만 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무한 경쟁 시대에는 오직 유능한 사람들만 모여서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방법은 노동 절약적 생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높은 생산성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많이 내놓지는 못한다. 고용을 현저히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번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치여 이미 오래전부터 활기를 잃고 있다. 그러니 경제 성장이 계속되더라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속적 경제 성장 덕분에 우리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통합이 잘 유지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지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부유층은 계속 부유해지는 반면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는데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오직 잘 사는 계층만을 위한 잔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사회 통합이 잘 이루어질 리가 없다. 노사 분쟁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분쟁이 빈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속적 경제 성장 덕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모델로 삼는 선진국부터 살펴보자. 지난 반세기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1인당 소득이 대략 2만 달러대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도 국민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미국이 그랬고 일본이 그랬으며 독일이 그랬다. 행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행복의 역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 관측되었고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끝난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2만 달러대를 턱걸이했다. 행복의 역설에 의하면 앞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경제 성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요즘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경제 성장이 절실하다. 다만 과거와 같이 무모하고 무작정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명시적 목표로 삼는 경제 성장, 실질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네, 이 꼭지가 이 책의 가장 전반적인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챕터가 다 재밌어서 어떤 챕터를 읽어드려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 챕터는 개인의 행복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기준으로 경제학을 기준을 세운다. 경제학을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갔던 챕터였어요. 그러면서 또 뒤에 한 꼭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29꼭지는 행복 방정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권한다. 그러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소비를 잘해야 한다.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욕망이 충족되니까 더 행복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세속 철학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신나게 소비하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기서 저는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욜로인 것 같아요. 욜로도 사실 어떤 나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긴 하지만 결국은 소비를 부추기는 키워드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미니멀리즘인데 미니멀리즘도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실 소비를 좀 지양하고 최소한의 걸 누리는 삶이었는데 요즘의 미니멀 라이프가 시장에서 쓰이는 걸 보면 미니멀 라이프적인 또 인테리어 코드로서의 다시 어떤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쨌든 이 챕터에서 말하는 거는 이 꼭지에서 말하는 거는 소비를 부추기는 철학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도 있다. 옛날부터 현인들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소박하게 살 것을 당부했다. 금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했던 현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세속 철학이 찬양하는 소비, 그리고 금욕 철학이 경계하는 욕심, 이 두 가지는 행복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소다. 흔히 인간의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한다고 말한다. 즉 소비를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지지만 욕심은 많을수록 불행해진다는 것이다. 욕망과 소비 그리고 행복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행복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비. 이 방정식을 보면 세속 철학은 분자인 소비를 크게 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금욕 철학은 분모인 욕망을 적게 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각각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명히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이상한 것은 한 가지 철학만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세속 철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금욕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는 세속 철학의 전파에 전력 투구함으로써 금욕 철학의 선택을 봉쇄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된 상품이 잘 팔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신나서 생산을 계속하게 되고 경제 성장도 가능해진다. 상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사주어야 한다. 과거 물자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생산만 해놓으면 그런대로 잘 팔렸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대량 생산 체제가 정착되면 시장에 상품이 슬슬 넘쳐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생산만 해놓으면 잘 팔렸지만 이때부터는 아주 잘 만들어야만 잘 팔린다. 그래서 상품을 잘 만드는 기업은 흥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망한다. 시장에서 기업들 사이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진다. 그러다 보니 상품의 질은 점점 더 높아지고 시장에도 질 좋은 상품이 넘쳐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상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질 좋은 상품이 시장에 워낙 많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품을 잘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유인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작전이 시급해진다. 즉 인위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해서 사람들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하는 단계가 오게 된다. 시장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품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고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니 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의 인위적 창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와 팽창의 절체절명의 과업이 된다. 춥고 배고플 때는 자기 한 몸 추스르느라 정신이 없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일단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슬슬 주위를 살펴볼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남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며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즉 남과의 비교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남과의 비교는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는 욕구로 이어진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무한한 욕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반세기 전 세계 경제학계를 휩쓸었던 저명한 경제학자 존 케인스가 한 말이다. 오늘날 광고는 개인의 허영심, 자존심, 심지어 도덕심에 호소하는 데 있어서 고도로 지능화되어 있다. 그래서 광고하는 상품을 사지 않으면 속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 대체로 가시욕은 인위적으로 조장하기 쉬운 욕망이다. 우리의 경제는 그런 욕망을 충족해주기 위해서 해마다 막대한 자원을 소모한다. 이런 주장을 핵심으로 하는 이론이 욕망 부채질 이론이다. 만일 소비의 증가보다 욕망의 증가가 더 크다면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설령 소비와 욕망이 똑같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인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환경운동가들은 경고한다. 생산 과정과 소비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네, 마지막 구절도 사실 갑자기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구온난화로 온도에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욕망, 어떤 허영심,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으로 관점에 끌어들여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게 실제로 더 합리적으로 세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챕터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리딩을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챕터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들을 경제학적으로 실제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새로운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를 읽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지라 이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